자, 이번 시간,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그 다음에 머신러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이제 딥러닝까지 어, 쭉 설명을 할 건데, 제가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특히 인공지능 중심적으로 해서 기본적인 원리를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그럴 건 아니지만, 인공지능이 어떤 원리로 동작을 하느냐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잘 하시면 인공지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2주 동안 좀 진행할 텐데 조금 내용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좀 개념 위주로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최대한 좀 쉽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전체적인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에 대한 내용들을 먼저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인간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감각기관이 5개가 있죠. 그래서 시각, 눈, 그 다음에 청각, 귀, 후각, 그다음 코, 미각, 혀, 촉각, 피부. 자, 이와 같은 5가지의 감각기관을 가지고 저희가 인식을 하면서 우리의 지능이라고 하는 것들이 동작을 하게 되는데, 현재 인공지능은 궁극적인 목표는 뭐 사람과 같은 사람을 닮은 이런 감각기관을 통해서 다 인지를 할 수 있고 뭔가 지능적으로 추론하고 판단하고 기억하고 하는 기능들을 다 갖고 있는 게 목표겠죠. 근데 하지만 이제 현재 기술 수준으로 보면 시각과 청각 정도가 지금 진행을 해서 어느 정도 완성도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뭐 계속 지금 현재 연구를 하고 계속 발전 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결국 뭐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목표는 뭐냐면 인간처럼 생긴 기계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을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인공지능의 좀 역사를 좀 쭉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처음에 태동은 1950년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컴퓨터가 사람처럼 채팅을 같이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부분으로 출발을 했고, 물론 뭐 그 당시에는 완전치는 않았고, 그렇게 이제 좀 진행이 쭉 되어다가 별로 이제 발전이 별로 없었죠. 그러다가 전문가 시스템이라는 것들이 나왔는데, 실제 그 70년대 중반 정도에 이런 부분이 나왔지만, 실제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년대 중반 정도에 이 전문가 시스템들이 좀 활성화가 돼서 사용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 전문가 시스템이라는 것은 어떤 건가 하면 그 업무 내용을 굉장히 박식하고 잘 아는 전문가와 그다음에 그 전문가가 알고 있는 내용 자체를 코딩으로 개발할 수 있는 개발자가 같이 붙어서 한 팀이 되어서 이 전문가 시스템들을 개발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 전문가 시스템에 투입되는 전문가라는 사람이 아무리 그 업무를 잘 알아도 완벽할 수는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또한 이제 개인적으로 사람이기 때문에 약간 편향된 부분의 지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완전치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좀 적용됐던 사례는 한 2가지 정도를 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이제 그 증권회사에서 자동으로 이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제 주식을 팔고 사고 하는 부분들을 실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개인들이 주식을 팔고 사고 할 때 나오는 이익률보다는 이 프로그램으로 하는 이익률 자체가 좀 높기는 했어요. 많이 높지는 않았지만 높기는 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 그 또 적용됐던 부분이 뭐가 있었냐면 의료보험 심사 업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다 의료보험의 건강보험료들을 다 내잖아요. 내면 그 실제 병원에서 자기네들이 받아야 될 돈을 개인한테 일부 받고 일부는
국가에다가 청구를 해서 이제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청구를 하게 되면 그것을 제대로 진료를 했는지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심사를 했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 건강보험공단이 이제 담당을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의료보험연합회라고 하는 조직이 그 부분을 담당했는데 그 심사하시는 분들이 다 간호사였어요. 간호사였는데 이분들이 간호사들이 병원에서 각각 올라와서 돈 달라고 하는 부분에 뭐 과잉 진료를 한 건 없는지, 그다음에 또 과잉 처방, 그다음에 또 약을 중복해서 약을 처방한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다 따져갖고 돈을 주지 않거나 삭감을 하거나 이런 행위들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심사를 하는 간호사들의 사람의 어떤 자기의 좀 편향된 그런 내용, 좀 알고 있는 지식의 차이로서 이제 좀 발생하는 문제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제 청구를 해놓고, 이거 왜 저번에는 됐는데 이번에는 안 되냐라고 하는 이런 불만들이 많아서 이것을 뭔가 좀 표준화시켜서 공통된 딱 이렇게 표준화되고 동일한 어떤 규칙을 가지고 심사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화두가 돼서 그때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때 또 참여를 해서 개발을 했었는데 많은 부분은 이제 뭐 공통적으로 해서 좀 이 동일한 규칙을 가지고 심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쭉 넘어오다가 이제 인공지능이 체스 게임에서 사람을 이긴 거죠. 이겼어요. 이겨서 이제 그때도 이제 한번 굉장히 뉴스거리가 됐던 부분이죠. 그리고 2000년도에 들어와서 이제 머신러닝에 대한 개념이 생겼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머신러닝에 대한 개념이 생기면서 또 추가적으로 따라온 게 뭐냐면 우리가 컴퓨팅 파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컴퓨터 하드웨어의 성능에 대한 부분이 이제 비약적으로 쭉 발전을 해왔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옛날 과거에 보면 기상청이 날씨 예보를 한다라고 해서 슈퍼컴퓨터를 뭐 세계 몇 번째로 우리가 도입을 했다 뭐 이런 뉴스 나왔던 것들을 좀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근데 현재 상태는 어떠냐면 그 슈퍼컴퓨터보다 조금 우리 PC나 이런 것보다 좀 큰 그 서버급 있는 그런 것들이 슈퍼컴퓨터 성능에 맞먹는 이런 성능이 이제는 나와요. 그 정도로 이제 비약적으로 이제 하드웨어들이 발전을 했었는데 이 당시도 이제 하드웨어에 대한 발전들이 뒷받침이 되면서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즉 기계에다가 인공지능에다 학습을 시켜서 인간이 하는 일을 좀 하게 하는 이런 개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딥러닝이라고 해서 사람의 우리 뇌에 있는 인공 그 사람의 뇌세포들이 있죠. 그래서 뇌세포를 인공적인 형태대로 정도로 컨닝을 해서 모형을 만들어서 해보니까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라고 하는 개념의 어떤 딥러닝도 그때 출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꽃을 피기 시작한 것은 이제 2010년도 이후서부터예요. 그래서 이제 사진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게 고양이냐 아니냐라는 것들을 분류를 한 것들을 좀 성공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결정적인 거는 이제 2016년도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세돌 그 바둑 기사를 인공지능이 이겼죠. 알파고가. 그래서 굉장히 어, 전 세계적으로 이게 뉴스거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확 확산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20년도에 들어와서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이 이제 또 과도가 됐죠. 그래서 챗GPT니 코파일럿이니 지금 현재 굉장히 활성화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 이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머신러닝에 들어가는 몇 개의 내용들을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그 인공지능 수련 이전에도 요 결정 트리, 디시전 트리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요 전문가 시스템,
전문가 시스템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던 모델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결정 트리라고 하는 이 부분은 트리라고 하는 의미는 왜 트리라고 하느냐? 지금 보면 여기 나와 있는 동그라미가 어, 어떤 조건을 주고 이게 맞냐 틀리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맞냐 틀리냐를 물어봐서 어, 이거냐 저거냐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거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고 저거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 또 물어보고 이거냐 저거냐 라는 식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경우수를 가지고 따지는 경우수를 이렇게 그 구조 자체로 쭉 만들어내는 것을 결정 트리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생겼지만 얘를 거꾸로 반대로 만들면 이게 뿌리고 요게 나뭇잎이면 마치 그 나무의 형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트리라고 이름을 붙이고 이것을 통해서 결정을 한다라고 해서 결정 트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아까 전문가 시스템도 많이 사용했지만 특히 이제 오목이나 체스나 바둑 게임 같은 경우에도 풀기 위해서 굉장히 이 모델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바둑 같은 경우에는 나올 수 있는 경우수를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바둑이 어, 실제 어, 그 위에 수평 수직으로 보면 19개 점, 19개 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총 점이 361개고 그러면 실제 거기다가 도를 넣을 수 있는 경우수가 361 팩토리얼이 나옵니다. 그러면 10에 70, 769제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실 세계에서는 표현을 하지 못하는 그런 큰 숫자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컴퓨터 성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성능으로는 이런 경우수를 도저히 풀 수가 없었어요. 풀 수가 없어서 계속 그랬기 때문에 어, 간단한 오목이나 이런 부분들은 인공지능이 이런 경우수를 다 판단해서 이길 수 있지만 좀 복잡해지는 체스나 바둑, 특히 바둑 같은 경우에는 어, 인공지능이 그 사람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계속 해왔던 것입니다. 자, 근데 이것도 이제 인공지능으로 이제 처리하는 부분이 접목이 되면서 이런 경우에 따라서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자동화에 대한 부분으로 더 효과를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하면 뭐냐? 말 그대로 기계에다가 학습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기계에다가. 그래서 기계에다가 학습을 시켜 놓으면 얘가 학습된 그 데이터에 대한 패턴들, 이 데이터의 패턴들을 지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그걸 기반으로 다음에 마치 좀 인간처럼 스스로 판단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머신러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딥러닝은 뭐냐? 딥러닝은 우리의 그 인간의 그 뉴럴이라고 하는 세포를 통해서 이제 신경망들이 쫙 많은 신경망들이 서로 연결돼서 우리가 이 지능이라는 것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그 구조 자체를 좀 컨닝을 해온 거예요. 컨닝을. 그래서 쭉 컨닝을 해오다 보니까 어떤 구조로 좀 되어 있냐면 이게 각각의 우리가 신경망들이 어떤 그 세포별로 자기의 역할들이 다 이제 분류가 돼 있다. 근데 정확하게 뭘로 하는지는 아직 몰라요. 하지만 좀 우리가 계속 연구를 해보고 그러니까 각각 세포마다 뭔가 따로따로 다른 일들을 하고 있고 서로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인간들이 좀 파악을 해내서 자, 그렇다면 뭔가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한 번에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수학 공식 하나로서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연결을 거쳐서 여러 단계로 나누고 여러 개로 막 구분을 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우리 인간의 마치 뇌세포가 연결되어 있듯이 복잡하게 연결을 하면 좀 얘가 잘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시도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잘 처리를 하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이게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결과론적으로는 굉장히 잘 처리하는 이런 성과가 나와서 딥러닝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활성화가 돼서 요즘에도 계속 뉴스거리가 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용어가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인공지능과 머신러닝과 딥러닝 이 세 가지에 대한 용어가 있는데 조금 요거에 대한 용어에 대한 것은 개념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개념이 가장 큰 개념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딱 얘기하면 인간의 지능을 모방해서 뭔가 인간의 지능이 하는 일을 좀 할 수 있는 일을 해보게 하자라고 하는 게 이 인공지능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넓은 포괄적인 그런 개념이 되겠죠. 자, 그러면 그 인공지능이라는 큰 개념 안에 또 이 머신러닝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머신러닝은 말 그대로 기계한테 학습을 시켜서, 즉 공부를 시킨 결과를 가지고 가지고 좀 인간이 하는 그런 판단이나 뭐 이런 내용들을 좀 하게 하는 것이 이 머신러닝에 대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요 안에 또 포함되어 있는 딥러닝은 어차피 이 딥러닝은 인공지능의 한 부분이고 머신러닝의 한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딥러닝은 어차피 기계에다가 학습을 시키는 건 동일한데 대신 학습시키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 인간의 뇌세포에 대한 부분들의 구조를 커닝해서 비슷하게 만들어서 좀 그러니까 딥이 영어로 굉장히 깊다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개의 단계로 막 구분해서 복잡한 단계를 거치게 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들을 여러 개로 좀 구분을 해서 쭉 일을 하게 만들어서 하니까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온다라고 해서 음, 어떤 개념적으로 이걸 어떻게 사람들이 이걸 뭐라고 부르지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거 딥 러닝이다, 즉 깊게 학습한다라는 이름으로 붙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제 그 전문가 시스템 같이 규칙 기반으로 하는 그런 인공지능들의 한계가 뭐냐? 자, 이때 규칙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경우수가 많아요. 경우수가 많은데 이 규칙을 어, 계속 완벽하게 만들려면 끝없이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냥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람의 규칙을 자, 두 다리로 서 있다. 두 다리로 서 있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규칙을 잡으면 그다음에 또 개는 네 발로 서 있다. 뭐 이렇게 규칙을 잡는다면 만약에 그런 포즈 자체가 사람이 손과 발을 가지고 엎드리고 있다든지 아니면 개가 두 발로 섰다든지 이러면 이 규칙이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 수 갖고 계속 규칙을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을 해야지만 규칙 기반의 인공지능이 완전해질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사람이 쓰는 자연어, 이 언어가 있죠. 이 언어에 대한 부분들도 규칙 기반으로 해결하려고 많이들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40년 전에 이제 공부를 할 때도 이 사람이 쓰는 언어를 자동으로 좀 번역을 한번 해보자. 인식을 하고 번역을 해보자. 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그때도 연구를 했었어요. 근데 뭐 계속 좀 미진했죠. 근데 좀 이유가 뭐였냐면 계속 이것을 문법적으로 자꾸 좀 접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규칙을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뭐 주어, 동사, 목적어, 형용사, 또 부사 이런 개념으로 이 문장을 자꾸 쪼개갖고 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다 문법을 생각하고 우리들이 글을 쓰거나 말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사람은 이런 문법을 지키지 않고 쓴 글이나 말을 해도 그걸 이해를 해요. 그죠? 우리 사람은 다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런 규칙 기반으로 구현을 하려고 했더니 이게 또 경우 수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 너무 많은 경우 수 갖고 이게 완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한계가 계속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보면 이제 만약에 바나나를 가지고 이게 익은 바나나냐 덜 익은 바나나냐를 판단을 하려고 하면 많은 부분에 단순히 이제 색깔로만 판별하기에는 뭔가 좀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계속 또 한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머신러닝이 도대체 이런 규칙 기반으로 있던 인공지능을 머신러닝에서는 어떻게 해결하냐?
자, 결국 이 덜 익은 바나나 또 익은 바나나에 대한 케이스를 경우 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많으니까 이 덜 익은 바나나의 사진들을 많이 만들고 그다음에 익은 바나나에 대한 사진들을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기계에다가 야, 사진들 여러 개를 주면서 이거는 덜 익은 바나나야. 그다음에 또 익은 바나나 사진 여러 개를 주면서 이거는 익은 바나나야 라고 학습을 시키는 거죠. 학습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바나나 사진을 하나 주면서 야 이게 익은 바나나냐 덜 익은 바나나냐 물어본다라는 거죠. 그러면 인공지능이 아 이거는 익은 바나나입니다. 이거는 덜 익은 바나나입니다. 라고 답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답변을 할 때 항상 이 인공지능은 그래요. 인공지능은 답변을 할 때 확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맞다 틀리다 라고 하는 부분 또 이거냐 저거냐 뭐 이렇게 할 때 항상 아 이거는 익은 바나나일 확률이 뭐 70%입니다. 80%입니다. 라고 해서 얘가 확률적인 부분도 제시를 한다 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좀 문제가 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 결국 이 학습을 시키는 데 있어서 데이터를 가져다가 이걸 이건 익은 바나나야. 이거는 덜 익은 바나나야. 라고 분류를 해서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작업을 하는 사람의 어떤 생각, 어떤 편향된 좀 조금 이렇게 딱 보면 약간의 그 사람마다 차이에 대한 부분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완전하지 않은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 딥러닝에 있는 인공신경망을 보면, 우리가 보면 이게 이제 하나의 우리 뇌에 있는 뇌 세포잖아요. 보면 여기는 이제 핵 중심에 있는 신경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있는 부분들이 시신경, 그죠? 시신경,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시신경들이 여러 개 또 다른 뇌세포하고 서로 쭉 연결이 되어 있죠.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건 뭐 축색돌기 이게 전달할 때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들어오고 이쪽을 통해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 뇌에 있는 신경세포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자, 이거를 좀 딥러닝에서 좀 내부적으로 계산을 할 때는 자, 이거를 뭔가 하나의 처리할 수 있는 단위로 보고 뭔가 입력에 대한 부분이 들어오면 이 안에서 뭔가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결과값을 여기다가 결과값 하나를 내보내자 라고 하는 형태대로 이 처리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어서 프로그램으로 돌려봤던 거죠. 그랬더니 결과가 굉장히 잘 나온다 라고 해서 딥러닝에 대한 부분들이 확산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요거는 좀 개념적으로 좀 얘기를 한 건데 결국 이렇게 복잡한 어, 그 분류를 해서 여러 개로 쪼개서 하고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개의 단계를 거치게 해서 그 단계를 거치게 해서 처리를 하면 굉장히 어떤 사진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진 그다음에 텍스트에 대한 내용도 결국 텍스트를 가지고 있는 이미지도 결국 이제 이미지로 보거든요. 그다음에 음성도 얘를 어, 음성에 대한 부분도 스펙트럼 형태로 보면 이미지로 나옵니다. 자, 이런 형태로 해서 인식을 하는 이런 부분으로 어, 반영돼서 내부적으로 동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또 뭐 자세한 원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뒤에서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인공지능에 있어서 밥이 뭐냐? 데이터입니다. 데이터입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마치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이런 부분들을 잘 보면 마치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하고 또는 이제 언어를 습득하고 하는 과정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가 언어를 습득할 때 첫 번째 엄마부터 시작하고 아빠 시작하고요. 하나씩 하나씩 단어들을 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 단어의 의미를 찾고 단어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계속 언어를 습득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린아이가 이제 걸음마를 한다. 그러면 뭐 일어서기부터 할 거고 그 다음에 한 발을 띄울 거고 그 다음에 두 발을 띄우면서 아장아장 걷기 시작할 거고 그 다음에 또 잘 걸으면 그 다음에 또 뛰기 시작할 거고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인공지능이 마치 어린아이들부터 하나씩 하나씩 습득을 해 간다. 습득을 해서 점점 똑똑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활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의 그 인공지능들은 지금도 계속 아마 학습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인공지능 중에서도 생성형 인공지능. 자, 이거 우리 그 계속 몇 년 전부터 챗 GPT, 뭐 코파일럿 이런 생성형 인공지능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고, 우리가 지금 우리 일상생활에도 많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생성형 인공지능은 결국 학습된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생성형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물론 인공지능이 생성형 인공지능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또 최적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또 분류도 또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또 이 최적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화두가 돼서 뉴스거리가 될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리고 이 최적화 인공지능은 주로 새로운 것을 생성해내는 이런 개념보다는 정확하게 맞추는 거, 그다음에 정확하게 예측하는 거. 그죠? 어떤 사람이 지금 보면 꼭 뭐 만들어내는 거, 생성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분석하고 예측을 하고 이런 부분으로 또 많이 우리가 사용을 하고 지능이 활용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으로도 이제 인공지능이 연구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우리가 잘 쓰려면 결국 자연어 개념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언어를 가지고 자연스럽게 대화하듯이 인공지능에다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또는 이제 대화를 하게 되고,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결국 프롬프트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결국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려면 이 프롬프트를 잘 사용해야 되겠죠. 잘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또 이제 이 과목을 통해서 제가 이제 프롬프트를 어떻게 하면 잘 쓰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수업 때 설명을 할 계획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인공지능 반도체도 굉장히 화두입니다. 기존에 이제 우리 컴퓨터에서 쓰던 CPU라는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 마치 인간의 두뇌 역할을 하면서 이제 컴퓨터 역할을 쭉 했었는데, 그 인공지능이 막 화두가 되면서 앞에서 인간의 그 뇌세포를 컨닝한 그런 모방 형태대로 우리가 구조를 하다 보니까 어, 어떤 그 중앙 그 CPU 같은 것들이 막 필요를 하려면 좀 일은 단순한데 개수가 굉장히 많아야 되는 거예요. 개수가 굉장히 많아야 되기 때문에 인공지능 반도체 개념으로 계속 변화를 하고 있고요. 물론 이런 인공지능 전용의 어떤 반도체도 있지만 기존의 CPU 역할도 계속 있어야 돼요. 그래서 CPU도 인공지능하고 궁합이 잘 맞는 이런 형태대로 현재 계속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이제 빅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좀 개념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빅데이터가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 얼마만큼 이제 들어와 있는지 그런 사례 내용을 하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일상에서도 다 느끼지만 수많은 어떤 상품 광고, 이것 좀 좋아요, 구매하세요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 뭐 문자 메시지, 그다음에 각종 카톡 채널을 통해서 또 이메일, 또 우리 쓰는 뭐 검색을 하면 구글 같은 데 붙는 광고, 뭐 여러 형태대로 우리한테 계속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모든 사람한테 똑같은 광고를 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온라인상으로 뭔가 구매를 하고, 그다음에 어떤 내가 검색을 하고 이런 행위들을 다 뭔가 데이터를 막 열심히 이제 기업들이 수집을 하는 거예요. 수집을 해놓고 수집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사람은 이런 상품을 구매할 확률이 높네. 그러면 그 사람한테 그런 상품 위주로 계속 구매를 권유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정도로 이 기업들은 하여튼 데이터가 굉장히 생명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데이터를 계속 수집하고 이런 데이터를 또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게 이제 현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온라인만 꼭 그러느냐. 진짜 오프라인에서도 이런 데이터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자, 뭐 백화점이나 이제 우리 할인마트들이 있는데, 자, 우리 할인마트에 가시면 실제 상품을 진열해 놓은 매대들의 위치, 그 다음에 어떤 상품을 진열, 그 다음에 소비자가 입구서부터 들어와서 어떤 동선으로 움직여야 할지까지를 다 설계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설계를 하느냐? 실제 소비자가 구매를 하러 들어왔을 때 이 가장 많은 상품을 구매를 하고 나갈 수 있도록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가시면 가끔씩 이렇게 상품에 대한 진열이라든지 동선 전략가 싹 바뀌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다 어떤 데이터를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그것들을 다시 자기네들이 재설계를 하는 이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빅데이터에 대한 몇 가지 용어에 대한 부분들을 좀 요거는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꼭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라고 봐요. 자, 첫 번째로 이제 데이터베이스. 이 데이터베이스라는 얘기는 뭐 굉장히 다들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모으면, 수집을 쫙 해오면 이 데이터를 좀 효율적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기 위해서 그 데이터들의 관계성을 가지고 구조 자체를 만들어냅니다. 구조 자체를 이제 설계를 하게 되죠, 먼저. 설계를 딱 해놓고 설계된 그 구조 자체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다음에 데이터를 활용할 때 효과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좀 어떤 데이터가 모여져 있긴 한데, 그냥 모은 게 아니라 뭔가 좀 구조적으로 좀 잘 관계성들을 어, 그 반영한 구조로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 데이터를 모아놨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하는 또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모아놓은 그런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겠죠.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유용한 정보들을 이렇게 효과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뽑아낼 수 있는 이런 기술을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또 빅데이터. 굉장히 이제 이런 얘기를 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용어에 대한 부분을 좀 나온 배경을 한번 좀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이제 데이터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쭉 쌓이다가 이 인공지능이 좀 활성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이 데이터의 수집되는 데이터량들이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를 해서, 자, 증가를 하다 보니까 그 많은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을 해올 거며, 그죠? 어떻게 수집을 해올 거며, 그러면 이제 수집을 할 때도 이제 기계 한 개 수집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개의 기계들이 동시에 수집하고, 그 다음에 이런 더 많은 데이터들이 모여졌기 때문에 모인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가공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구조화된 데이터베이스에 그럼 거기에 이제 데이터를 또 갖다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그 데이터베이스에 쌓이는 데이터량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커지는 것이죠. 커져요. 그 다음에 또 많은 데이터가 늘었는데 그 데이터에서 또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또 추출해야 돼요. 즉, 데이터 마이닝 기술을 적용해서 추출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막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 과정, 그러니까 데이터를 수집해서부터 얘를 효과적으로 우리가 활용하는 이런 전 단계를 거쳐서 뭐 적당한 용어가 없을까? 좀 적당한 용어가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결국 이름을 붙인 것이 바로 빅데이터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빅데이터라는 의미 자체가 약간 좀 추상적인 그런 개념을 표현하고 있어요. 물론 좀 이 데이터를 잘 활용을 한다. 데이터 마이닝 측면에서 이렇게 기술을 활용해서 잘 활용한다라고 하는 부분도 좀 초점을 맞추지만 넓게 보면
데이터와 관련된 전체를 다 빅데이터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데이터를 보면 조금 종류를 그러니까 구분을 좀 할 수가 있겠죠. 자, 일단 어떤 측면으로 구조적인 측면으로 좀 보면 이 정형 데이터라는 것은 우리가 데이터에다가 딱 구조를 만들어 놓고 그 구조에다 데이터를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앞에서 설명드린 데이터베이스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 대부분 정형 데이터 구조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사용하시는 전화번호가 뭐 어떻게 보면 가장 어, 기본 어떤 예시적으로 가장 이해를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뭐 우리 전화번호 보면 당연히 이름이 있을 거고 전화번호가 있을 거고 그 사람이 알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기 위한 기본적인 부가 정보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그 외에 이제 비정형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냥 쉽게 예를 들자면 그냥 종이에다가 이제 우리가 막 어떤 문자 형태로 이렇게 전화번호를 썼어요. 자, 그럼 썼으면 자, 사람은 물론 이게 딱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해요. 하지만 이제 기계는 모르죠. 이렇게 써놓으면 이게 뭔지 몰라요. 그래서 구조가 없는 데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기술 발전이 굉장히 많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이미지에 있는 이런 글자들, 숫자들 이런 것들을 인식하지 못해서 사람의 일일이 이 부분들은 뭐다라고 실제적으로 확 추가적인 정보를 넣어줬어야 되는데 이제는 또 이미지에 있는 문자나 숫자에 대한 인식 기술이 굉장히 발전을 했어요. 발전해서 이제 자동으로 이런 것들도 인식을 해내는 단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으로 인식이 돼서 또 효율적으로 쓰려면 이와 같이 정형 데이터로 이제 변환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빅데이터가 이제 활용되는 부분들을 보면 굉장히 광범위해요. 그래서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들을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구글 그 크롬이라고 하는 웹 브라우저를 가지고 검색을 하면, 자, 거기에 광고들이 엄청나게 나오죠. 그죠? 광고들이 엄청나게 나와요. 나오는데, 자, 그러면 구글이 그냥 아무 사람이나 모든 사람한테 동일한 그런 광고를 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딱 느끼셨을 거예요. 만약에 내가 신발 같은 것들을 되게 좋아해서 인터넷으로 신발들을 막 검색을 하고 좀 샀어요. 구매를 했어요. 자, 그러면 그런 여러분들의 구매 패턴들을 구글이 다 이렇게 얘를 수집을 한다라는 거죠. 수집을 쫙 해놔서 내가 좀 신발을 몇 개 샀더니 그 다음서부터 구글에서 검색하러 들어가면 맨 신발 추천에 대한 광고가 뜨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비슷하게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다 빅데이터의 기술을 이용해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이런 부분들의 타겟 광고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음, 실제 이 타겟 광고에 대한 부분들을 구글이 보면 데이터를 수집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걸 가지고 많이들 물어봐요. 물어보고 옵션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꺼두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글이 우리 사생활에 대한 부분을 다 이런 데이터를 게더링하지 않게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넷플릭스나 티빙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뭐 내가 좀 액션 영화나 이런 거 좋아하는 영화를 하나 봤더니 그 다음부터 계속 넷플릭스나 티빙 이렇게 볼 때 비슷한 또는 뭐 좋아하는 드라마를 봤더니 비슷한 취향의 드라마들을 계속 추천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또 다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요즘에 또 여행 같은 경우에는 좀 굉장히 젊은 친구들은 이 에어비앤비라고 하는 어플을 통해서 실제 숙박에 대한 예약도 하고요. 그다음에 여행지도 검색을 하고 하는 부분들을 많이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곳에서도 이런 곳에서 굉장히 젊은 친구들이 이걸 통해서 여행을 많이 다니니까 결국은
숙박업소나 이런 데서는 여기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숙박하러 오면 이제 수수료를 내겠죠. 수수료를 내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에어비앤비에서는 좀 더 자기네들이 더 고객을 유치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은 어떤 여행지가 좋다. 뭐 예를 들면 주로 동남아 위주로 나는 계속 찾고 동남아 중에서도 휴양지 중심적으로 이렇게 계속 내가 검색도 하고 거기에 숙박을 하고 라고 하는 정보들이 쌓이면 계속 비슷한 그 사람이 좋아할 곳의 여행지와 그, 여행할 수 있는 국가와 여행지를 계속 이렇게 추천해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빅데이터를 활용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또 우리 뭐 유통 쪽. 여러분 인터넷 쇼핑을 하셔서 뭘 하나 샀더니 계속 비슷한 상품 쪽 계속 추천하고 있죠. 이런 것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진 않지만 물류회사에서 그 대한통운이나 CJ 같은 물류회사에서도 이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해요. 자, 결국은 우리가 전국 지방에 이렇게 쭉 보면요. 지방에 보면 거점별로 물류센터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물류센터들이 있고 그 물류센터를 통해서 배송지로 이렇게 쭉 가잖아요. 자, 그러면 그 물류센터의 위치들도 결국 어떤 물동량을 최소화시키면서 수송을 해야 되는 거리도 짧게 이렇게 물류 네트워크를 설계를 합니다. 근데 이 설계를 할 수 있는 기반에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는 뭐냐? 결국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어떤 물건을 어느 시즌에 어디에서 구매를 하는지 이런 데이터들이 다 쌓이면서 물류 네트워크에 대한 설계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교통은 뭐 우리 실생활에서 많이 우리 접하고 있고 느끼는 거예요. 버스 몇 시에 도착한다 뭐 이런 부분 다 나오죠. 버스 노선 다 나오고 얼만큼 기다리면 나온다. 내가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현재 계속 추천을 하죠. 추천을 해서 어, 그냥 승용차로 갈 거냐, 승용차 아니면 택시로 갈 거냐, 아니면 또는 어,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갈 거냐에 따라서 계속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빠른 시간이냐, 뭐 또 가장 돈 요금은 얼만큼 드는 거며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또 내비게이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딱 하면 무료도로, 그다음에 또 돈은 내지만 고속도로 우선, 뭐 이런 식의 옵션을 가지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계속 운행을 하다 보면 내가 그 실제 주행 중에도 중간에 교통 상황이 바뀔 수 있어요. 그러면 교통 상황이 바뀌는 그런 위치 정보나 이런 것들이 다 내비게이션 업체에 실시간으로 계속 정보가 수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집된 정보를 가지고 변화하는 어떤 교통 상황에 따라서 또 중간마다 다른 대안 경로가 있다. 이렇게 갈래라고 해서 계속 여러분들한테 의사결정을 물어보게 되는 이런 시스템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좀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부분인데 네이버에서 이 데이터 랩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공을 해줘요. 제공을 해서 이 데이터 랩은 어, 실제 네이버를 통해서 쇼핑을 하거나 검색을 한 그런 내용들을 좀 분석할 수 있도록 공유를 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서 잠깐 요거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기 보면 주로 요즘에 이제 온라인 쇼핑에 있어서 네이버를 통해서 구매들을 많이 하니까 네이버 쇼핑을 통해서 구매가 일어난 부분에 검색어에 대한 순위들을 이렇게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상품에 대한 그룹별로 이렇게 구분해서 구매하는, 구매하기 위해서 검색하는 언어들에 대해서 해줍니다. 자, 그럼 우리 식품 한번 볼까요? 식품 한번 보면, 자, 지금 보니까 요즘에, 이번 주에 보니까 다 오메가3, 뭐, 유산균, 루테인, 그 다음에 카무트 효소, 요건 잘 모르겠네요. 네, 단백질, 그 다음에 또, 열심히 운동을 많이 하니까 단백질 쉐이크,
듯한, 예. 자, 주로 요즘에 추세는 뭐다? 주로 건강을 많이 생각해서 우리 건강과 관련되는 식품이 가장 많이 구매를 하고 싶은 식품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런 추세에서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검색어 자체는 누가 가장 많이 사용할까요? 결국 온라인 쇼핑, 그죠? 아니면 또 온라인 쇼핑이 아니라도 오프라인 상에서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 아니면 유통하시는 분들, 또 뭐 제조회사, 이런 쪽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겠죠. 그래서, 요즘에 이런 이런 상품을 많이 사려고 하는구나, 라고 해서 그런 패턴들을 알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뭐, 또 일간, 주간, 월간 형태대로 해서 네이버에서 데이터를 좀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단 이 쇼핑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진짜 상품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시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검색 포탈 중에서 뭐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네이버죠. 자, 그러면 네이버를 통해서 검색하는 그 검색어에 대한 부분이 얼마만큼 검색이 되는지 그 추세를 알 수 있는 부분을 또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재능대학교에 우리 디지털 융합학과에 대해서 1년 동안 전체로서 얼마만큼 네이버에서 검색이 일어나는지 한번 조회를 한번 해볼게요. 자, 조회를 한번 해보니까 자, 지금 보니까 1년 동안인데, 지금 보니까 작년에 한 10월 달쯤에 좀 검색이 좀 많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또 정시 모집 때 또 좀 일어났네요. 자, 그 다음에, 정시하고 추가 모집 때도 좀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이때 또, 한 5월 초 정도에 조금 검색이 일어났고, 자, 금년에 쭉 들어와서 보니까 지금 현재 수시 1차를 지금 월요일서부터 진행하고 있는데, 수시 1차에 대한 부분이 또 여기서 검색이 올라가고 있네요. 자, 근데 전체적으로 검색이 쭉 보니까, 100건을 지금 안 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이 재능대학교에 디지털 융합학과라고 하는 부분이 아직 이름이 좀 덜 알려졌다라고 하는 부분이 분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네이버의 데이터 랩이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의 예시고요. 이런 실제 우리나라 국내 추이를 가지고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검색어 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또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해요. 예를 들면 생활이나 문화나 그다음에 음식점, 그죠? 그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들에 대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이 검색어도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다음에 네, 인공지능 좀 윤리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이제 데이터하고도 굉장히 밀접하다라는 것이죠. 한 3년 전 정도 된 것 같아요. 3년 정도 됐는데 한참 이제 인공지능 챗봇에 대한 인기가 막 있을 때 좀 우리나라에서 이 이루다라고 하는 챗봇을 이제 출시를 했었는데 이 당시에 이제 젊은 친구들이 좀 짓궂잖아요. 짓궂어서 여기다가 좀 음란패설적인 거 조금 이제 어, 좀그 혐오 발언, 뭐 개인정보 이런 좀 문제가 있는 내용들을 막 대화를 했더니 얘가 막 그런 내용들을 막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자 이거는 윤리의 문제다라고 해서 굉장히 떠들썩하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물론 뭐 이제 좀 보완을 해서 현재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뭐 뉴스에 전혀 나오지 않는 거를 보면 그렇게 뭐 굉장히 반응은 별로 신통치 않다라고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학습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 만약에 이제 기업이면 자기네들한테 꼭 필요한 데이터가 좀 수집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지 유용하게 쓰는 거니까. 그리고 이건 또 국가적으로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제 이런 번역 시스템에 있어서 구글이 굉장히 안 좋았다가 지금
한국어 번역하는 이런 부분이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좋아지고 있고, 근데 아직까지도 좀 완전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하나의 예인데, 우리 아들은 군대에 갔다 왔어요. 라고 하는, 우리 한국어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영어로 번역을 시켰어요. 번역을 시켰더니, 구글 번역기는 My son went to the military. 자, 말 그대로 요거는 실제 군부대에 갔다 왔다라는 얘기예요. 뭐 갔다 왔는데 이게 뭐 하루인지 이틀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갔다 왔다. 라고 하는 행동적인 측면에서 구글은 단순하게 번역을 하는 거죠. 당연히 이 한글로 되어 있는 이 말에 대한민국의 문화나 이 사회에 대한 부분들이 제대로 아직 반영이 안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플리토라고 하는 요거는 이제 국내 기업이에요. 그래서 국내 기업에서 학습시킨 번역기를 돌렸더니 똑같은 건데 My son has returned from the military, 즉 군대로부터 돌아왔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우리나라 한국 문화에 맞게 문화와 사회를 반영한 부분을 학습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봅니다. 물론 현재 지금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끊임없이 지금도 학습을 하고 있어요. 계속 인문들이 학습을 하고 이게 이제 계속 완전해질 거예요. 완전해져서 거의 이제 이런 음, 문제점들을 계속 개선하려고 현재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